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북한 축구 국가대표 출신 탈북자의 증언인데요. 그가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한 이유는 해외 원정 경기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한에 와서 본 광경들, 24시간 나오는 따뜻한 물, 밤에도 환하게 켜진 거리, 그리고 개를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는 사람들까지. 이 모든 것이 북한 체제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충격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북한 축구 국가대표 출신 탈북자의 생생한 증언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동시에 우리가 누리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줍니다. 북한에서 국가대표 선수가 된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한에서는 국가대표가 되면 영웅 대접을 받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잖아요. 광고도 찍고 방송에도 나오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북한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는 영웅이고 인민의 모범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선전되죠. 하지만 그 증언자의 말에 따르면 실상은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증언자는 1980년대 후반 평양 근처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세 남매 중 장남이었는데 북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북한에서 축구는 몇 안 되는 오락거리 중 하나였다고 하죠. TV에서 가끔 북한 대표팀 경기가 나오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봤다고 합니다. 그때 TV가 있는 집이 많지 않았거든요. 한 동네에 TV가 한두 대밖에 없어서 그 집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답니다. 그는 동네 공터에서 친구들과 공을 차며 놀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된 축구공이 아니라 헝겊을 둥글게 뭉쳐서 만든 공이었다고 합니다. 가끔 중국에서 밀수로 들어온 축구공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건 정말 귀한 물건이어서 동네에서 공동으로 사용했답니다. 한번 차다가 터지면 다시 기워서 쓰고 또 터지면 또 기워서 쓰고 그렇게 반복했다고 해요. 10살 때쯤 그의 실력이 동네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래 아이들 중에서 가장 빨랐고 드리블도 잘했고 슛도 강했다고 합니다. 동네 어른들이 저 애는 국가대표감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죠. 12살이 되던 해 도단위 청소년 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체육대회를 통해 인재를 발굴한다고 하는데 그 대회에 그가 속한 학교팀이 출전하게 됐습니다. 그는 그 대회에서 5경기를 뛰었는데 7골을 넣었다고 해요. 엄청난 활약이었죠. 대회가 끝나고 며칠 후 집으로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평양에서 온 체육학교 코치였습니다. 그는 증언자의 부모에게 아들을 체육학교로 보내라고 설득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망설였다고 해요. 장남을 멀리 보내야 한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코치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이 아이는 재능이 있습니다. 국가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북한에서 국가대표가 된다는 건 가문이 영광이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승낙했고 그는 평양 근처의 체육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체육학교로 가는 날 어머니가 우셨다고 합니다.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야 한다. 우리 아들이 국가대표가 되는 그날을 기다리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때 그는 어머니를 다시 보기까지 1년이 넘게 걸릴 거라는 걸 몰랐답니다. 체육학교 학생들은 1년에 한 번 명절 때만 집에 갈 수 있었거든요. 체육학교에 도착한 첫날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교 건물은 낡았고 운동장은 흙바닥이었으며 숙소는 한 방에 20명이 자는 구조였습니다. 침대도 없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야 했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은 훈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 나팔 소리에 일어나서 운동장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달리기를 했습니다. 정신력을 키우는 훈련이다라는 게 코치들의 설명이었죠.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기본 체력 훈련을 했습니다.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 등등. 그리고 8시에 아침을 먹었는데 식사라고 해봤자 강냉이죽 한 그릇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반찬은 배추김치 조금과 소금이 전부였죠. 9시부터 12시까지는 축구 기술 훈련을 했습니다. 패스, 드리블, 슛, 헤딩 등 기본기를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코치들은 정말 무서웠다고 해요. 실수하면 바로 체벌이 들어왔습니다.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심지어 훈련용 공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답니다. 한 번은 패스를 잘못해서 코치에게 뺨을 맞았는데 너무 세게 맞아서 귀에서 이명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훈련은 계속됐습니다.
아프다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 정신력이 약하다며 더 심한 체벌을 받았거든요. 점심은 12시에 먹었는데 역시 강냉이밥에 배추국이 전부였습니다. 가끔 감자가 나오면 그게 최고의 식사였다고 해요. 고기는 1년에 몇 번 보기 힘들었답니다. 명절이나 김일성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만 고기 한 점을 맛볼 수 있었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실전 훈련을 했습니다. 팀을 나눠서 연습 경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치열했다고 합니다. 서로 주전이 되려고 경쟁했거든요. 주전이 되지 못하면 훈련 강도가 더 세졌고 체벌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저녁 6시에 저녁을 먹고 7시부터 9시까지는 이념 교육 시간이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위대함에 대해 배우고 혁명가요를 부르고 자아비판을 했습니다. 자아비판이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반성하는 시간인데 실수한 게 없어도 뭔가를 만들어서라도 말해야 했다고 합니다. 9시에 자유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에 빨래를 하거나 다음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십시 취침이었죠. 하루 일과가 이렇게 빡빡했습니다. 영양 상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훈련 중에 쓰러지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증언자도 입학한 지 3개월 만에 영양실조로 쓰러져서 일주일간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병원에 가지도 못했답니다. 학교에 의무실이 있긴 했는데 약도 없고 그냥 쉬라는 말만 들었죠. 그때 같은 방에 있던 친구 하나가 폐렴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겨울에 춥고 배고픈 상태에서 훈련을 하다 보니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에 걸린 거죠. 그 친구는 며칠 동안 기침을 하더니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학교에서는 혁명을 위해 희생한 동지라고 선전했지만 사실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죽은 거였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증언자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축구 선수가 되려고 목숨을 걸어야 하나?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다간 반혁명분자로 몰려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테니까요. 그래도 그는 버텼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것이고 또 평범한 노동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보다는 국가대표가 되는 게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적응했습니다. 배고픔과 고통을 참는 법을 배웠고 코치들의 체벌도 견디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축구 실력도 점점 늘었습니다. 체육학교에서 3년을 보낸 후 그는 청소년 국가대표에 발탁됐습니다. 15살 때였습니다. 청소년 대표팀에 뽑힌다는 건 성인 국가대표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정말 기뻐했다고 해요. 동네에서도 큰 소문이 났죠. 청소년 대표팀 훈련은 체육학교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훈련 강도도 세졌고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최고의 선수들과 경쟁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식사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루에 한 끼는 쌀밥을 먹을 수 있었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고기도 나왔습니다. 물론 남한의 기준으로 보면 형편없는 식사였겠지만 북한에서는 그것도 특권이었죠. 청소년 대표팀으로 몇 번 국제 경기에 나갔습니다. 중국, 베트남, 라오스 같은 나라들과 친선 경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감시원이 따라붙었습니다. 선수들이 탈북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거였죠. 처음 중국에 갔을 때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부터 달랐어요. 평양 공항은 낡고 어두웠는데 중국 공항은 환하고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도 달랐어요. 중국 사람들은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경기장에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밤인데도 거리가 환했습니다. 가로등이 쭉 켜져 있고 건물마다 불빛이 반짝이고 자동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다녔습니다.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경기장에 도착해서 중국 선수들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중국 선수들은 키도 크고 몸도 탄탄했습니다. 반면 북한 선수들은 영양실조로 왜소했습니다. 경기는 5대0으로 완패했습니다. 체력 차이가 너무 컸거든요. 경기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우연히 중국팀 숙소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창문으로 그들의 식사 장면이 보였는데 식탁에 고기며 야채며 과일이 가득했습니다. 치킨, 돼지고기, 소고기, 생선, 각종 야채, 그리고 후식으로 과일까지. 북한에서는 명절에나 볼 수 있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왜 같은 나이인데 그들은 저렇게 잘 먹고 우리는 강냉이죽만 먹어야 하지? 왜 그들은 키가 크고 튼튼한데 우리는 작고 약하지? 처음으로 북한 체제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같은 팀 선수에게라도 그런 말을 하면 고자질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만 사귀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온 후 그의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계속 자랐습니다. 훈련을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중국에서 본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건가? 혹시 우리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훈련하고 먹고 자고 다시 훈련하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그는 드디어 성인 국가대표에 발탁됐습니다. 북한 축구 국가대표팀의 일원이 된 거죠.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된 거니까요. 국가대표가 되자 대우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매일 쌀밥을 먹을 수 있었고 고기도 자주 나왔습니다. 훈련복도 새로 받았고 축구화도 중국산 신제품을 지급받았습니다. 월급도 나왔는데 북한 기준으로는 꽤 많은 금액이었죠. 부모님은 정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들이 국가대표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울었다고 합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동네에서도 그의 집안이 명문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국가대표가 됐다고 해서 자유가 생긴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시가 더 심해졌습니다. 국가대표는 북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탈북하거나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됐거든요. 21살 때 그는 생애 처음으로 북한 밖으로 나가는 정식 국제 경기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열리는 친선 경기였습니다. 이번에도 감시원이 따라붙었지만 청소년 대표 때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그 나라에 도착해서 본 것들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압도당했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현대적인 건물, 환한 조명, 깨끗한 시설, 친절한 사람들. 모든 게 북한과 달랐습니다. 호텔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거리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즐비하고 자동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갔을 때 그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방이 너무 깨끗하고 좋았거든요. 침대는 푹신했고 화장실에는 따뜻한 물이 나왔고 TV도 있고 에어컨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최고 위층만 누릴 수 있는 시설이었죠. 저녁 식사를 위해 호텔 식당에 갔을 때 그는 눈물이 날 뻔했다고 합니다. 뷔페 식사였는데 온갖 종류의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각종 고기 요리, 해산물, 야채, 과일, 디저트까지. 평생 이렇게 많은 음식을 한 번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같이 온 선수들도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시원의 눈치를 보느라 대놓고 놀라는 표정을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들 평소보다 훨씬 많이 먹었습니다. 언제 다시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다음 날 훈련을 위해 경기장에 갔을 때 상대팀 선수들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그들은 키도 크고 몸도 좋았습니다. 북한 선수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체격이 좋았죠. 그리고 그들의 훈련 장비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최신식 운동화, 깨끗한 유니폼, 좋은 축구공. 북한에서는 구경도 못할 것들이었습니다. 경기는 역시 완패였습니다. 3대 0으로 졌는데 사실 점수 차이보다 더 큰 실력 차이가 있었습니다. 체력, 기술, 전술 모든 면에서 밀렸습니다. 북한 선수들은 영양 상태가 나빠서 후반전에 지쳐서 뛰지도 못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증언자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탈출해야겠다.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평생 북한에 갇혀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하지만 탈출은 쉽지 않았습니다. 감시원이 항상 선수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호텔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선수들끼리도 서로를 감시했습니다. 누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바로 보고하도록 교육받았거든요. 그는 며칠 동안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기회가 왔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원이 허락했고 그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서 복도를 걷다가 그는 비상구를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금이다. 지금 아니면 평생 기회가 없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비상구 문을 열고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1층까지 뛰어내려가서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사람들 틈에 섞여서 걸었습니다.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는 미리 알아둔 한국 대사관의 위치를 향해 걸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호텔에 있던 관광 안내 책자에서 본 지도를 외워뒀던 겁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봐서 머릿속에 완전히 새겨뒀죠.
약 30분을 걸었습니다. 그 시간이 마치 30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뒤에서 북한 감시원들이 쫓아오지 않을까, 경찰에 붙잡히지 않을까, 온갖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드디어 한국 대사관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대사관 정문에 도착해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몇 초 후 문이 열렸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나와서 그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대사관에서 몇 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조사를 받았고 한국행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 혹시 북한으로 다시 보내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대사관 직원들은 친절했습니다. 그에게 따뜻한 밥을 주고 옷도 주고 안심시켜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날이 왔습니다. 비행기에 타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탈 일이 거의 없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그는 계속 떨었다고 합니다.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정말 이게 꿈이 아닐까? 깨어나면 북한에 있는 거 아닐까?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옆자리에 앉은 대사관 직원이 괜찮습니다. 곧 한국에 도착합니다. 라고 안심시켜줬지만 그는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 터미널로 들어갔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첫 번째 광경은 환하게 빛나는 공항 내부였습니다. 천장의 조명, 깨끗한 바닥, 현대적인 시설, 모든 게 압도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도 놀라웠습니다. 모두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고 캐리어를 끌고 다니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공항에서 국정원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를 차에 태워서 조사시설로 데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고속도로의 야경이 너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불빛들이 쭉 이어져 있고 자동차들이 빠르게 달리고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국정원에서 몇 주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가 정말 북한 사람이 맞는지 스파이는 아닌지 여러 가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조사는 힘들었지만 직원들은 친절했고 밥도 잘 나왔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그는 하나원이라는 탈북자 정착시설로 갔습니다. 하나원에서는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한 첫날 그는 숙소를 배정받았습니다. 방은 깨끗했고 침대도 있었고 화장실도 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샤워를 하라고 했습니다. 샤워실에 들어가서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물이 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압력이 세게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겨울에 목욕을 하려면 큰 솥에 물을 넣고 산에서 베어온 땔감으로 끓여야 한다고 했죠. 인류의 연료 변천사를 보면 땔감, 석탄, 석유, 가스 순서인데 북한 주민 대다수는 아직도 땔감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연탄을 쓰는 집은 정말 잘 사는 집이고 석유나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목욕 과정이 워낙 번거롭다 보니 그냥 안 씻게 된다고 합니다. 북한 군인들은 한겨울에는 샤워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따뜻한 봄이 돼야 강에서 샤워를 한다는데 봄을 맞아 몇 달 만에 샤워하려고 20대 여군이 군복을 벗어서 털면 옷에서 이와 벼룩이 우수수 떨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그는 샤워기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을 맞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이게 진짜 인간의 삶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샤워를 하면서 계속 울었다고 해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기쁨은 이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고 슬픔은 북한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땔감으로 하도 나무를 베어가서 북한 산에는 나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위성사진을 보면 북한의 산들이 민둥산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죠. 반면 남한의 산들은 나무로 울창하게 덮여 있고요.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그는 거울을 봤습니다. 깨끗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눈물이 났다고 해요. 나도 이제 사람처럼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나원에서 가장 놀란 것 중 하나가 식사였습니다. 식당에 들어갔는데 뷔페 형식이었습니다. 밥, 국, 반찬, 김치, 과일까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이 모자랄까봐 다른 탈북자들이 서로 앞다투어 음식을 담았다고 합니다.
고함도 치고 밀치기도 하고 마치 전쟁터 같았답니다. 하나원 직원들이 음식은 충분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라고 말했지만 탈북자들은 믿을 수 없었죠. 그런데 정말로 음식이 무한대로 리필되고 계속 제공되는 걸 보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탈북자들도 안심하고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고 해요. 북한에서는 꿈에서도 상상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는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은행 이용법, 대중교통 이용법, 병원 가는 법,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법 등등. 북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게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에 대해 배울 때 정말 신기했다고 합니다. 북한엔 신용카드가 없거든요. 카드 한 장으로 물건을 사고 나중에 돈을 내는 시스템이 이해가 안 됐답니다. 나중에 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었는데 강사가 그러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불이익을 받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다고 해요. 은행에 대해 배울 때도 의심스러웠다고 합니다. 북한에도 은행은 있는데 입금만 되고 출금이 안 된다고 했죠. 국가가 사실상 강탈하는 셈이라고요. 그래서 동네 이장이나 반장들이 동네를 돌면서 저축하라고 강요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탈북자들은 남한에 처음 오면 은행에 저축하지 않고 무조건 현금을 집에 쌓아둔다고 해요. 남한은행은 다르다. 출금이 가능하다고 아무리 말해도 처음 몇 달은 믿지 못하고 현금을 집에 쌓아둔다고 합니다. 증언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나온 후 정착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은행에 넣지 않고 집 이불 밑에 숨겨뒀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은행에 넣으세요. 안전합니다 라고 말해도 믿을 수 없었죠. 3개월 정도 지나서야 조금씩 은행을 이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수료한 후 그는 드디어 일반 사회로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혼자 살게 된 첫 독립이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그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깨끗한 방, 화장실, 부엌 모든 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고 전기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지고 보일러를 켜면 방이 따뜻해지고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첫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북한에서는 항상 여러 사람이 한 방에서 잤는데 여기서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들리는 소리들도 낯설었습니다.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발소리,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밖으로 나가 동네를 둘러봤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온갖 종류의 물건들이 진열대에 가득했습니다. 과자, 음료수, 라면, 빵, 우유, 그리고 수많은 물건들. 북한에서 물건을 밖에 내놓고 팔면 10분도 안 돼서 다 훔쳐간다고 했죠. 그래서 그는 궁금했습니다. 왜 한국에선 물건을 밖에 내놓고 파는 거지? 안 훔쳐가나? 나중에 국정원 직원에게 물었을 때 그 직원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남한에서 1년만 살면 왜 물건을 밖에 내놓고 파는지 알게 된다고요. 실제로 1년 살아보니까 그제서야 이해가 됐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함부로 훔치지 않는다는 걸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신기했습니다. 바코드를 찍으면 가격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카드를 대면 결제가 되고 영수증이 나오고 모든 게 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라면, 빵, 우유에 유통기한이 적혀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유통기한이란 단어 자체가 없다고 했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한에서. 유통기한이 지나도록 음식이 집에 남아있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설령 썩어서 냄새가 나도 그냥 먹는다고 해요. 편의점을 나와서 슈퍼마켓에 갔을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큰 매장에 온갖 종류의 식품들이 가득했습니다. 고기, 생선, 야채, 과일, 가공식품, 냉동식품, 그리고 생필품까지. 그 중에서도 가장 놀란 건 생수였습니다. 남한 사람들이 콜라 같은 음료수를 사 먹는 건 그렇다 쳐도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북한은 평양급이 아니면 수돗물이 안 나온다고 했죠. 강에 가서 여자들이 직접 물을 떠와야 하거나 양동이에 빗물을 받아 쓴다고 합니다. 빨래도 강에서 직접 해야 하고요. 사실상 조선시대랑 똑같다고 합니다. 집 근처에 강이 없다면 개인이 직접 돈을 들여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팔 돈이 없다면 우물이 있는 집에 가서 사용료를 내고 우물물을 떠온다고 해요. 먹을 물도 귀한데 남한처럼 매일 샤워를 한다는 건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물을 돈 주고 산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생수는 깨끗하게 정제된 물이고 편리하게 마시기 위해 병에 담아 판다는 걸 알게 됐죠.
집으로 돌아와서 TV를 켰습니다.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는데 채널이 수백 개나 됐습니다. 북한은 TV 채널이 딱 3개밖에 없다고 했죠. 그것도 전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는 내용뿐이고요. 한국 TV에서는 온갖 종류의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드라마, 예능, 뉴스, 다큐멘터리, 스포츠 등등. 그리고 무엇보다 놀란 건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한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정치인을 비판하고 풍자하기까지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지도자를 비판하는 말을 한마디만 해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했죠. TV를 보다가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건 정말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주인도 없는 길고양이나 떠돌이개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는 걸 보고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해요. 북한은 사람이 다쳐도 병원에 못 간다고 했죠. 심지어 죽어도 관도 못 쓰고 시신을 땅에 그대로 매장한다고 합니다. 북한에는 아예 수의사란 직업도 없답니다. 동물이 다쳤는데 그걸 치료한다? 북한에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다쳐도 고칠 의사가 없는데 한가하게 동물이나 고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소리지만 북한에선 애완견 키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남한 와서 보니 애완견 키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놀랐대요. 그리고 유모차에 개를 태우고 가는 모습을 보고는 정말 기절할 뻔했다고 합니다. 사람도 아닌 개를 유모차에 태우고 다닌다고? 그것도 아기가 타는 유모차에?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긴다는 걸 알게 됐죠. 며칠 후 그는 지하철을 처음 타봤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깨끗한 시설이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것도 신기했습니다. 움직이는 계단이라니요. 플랫폼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전광판에 3분 후 도착이라고 표시됐습니다. 정말 3분 후에 지하철이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정확하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더 놀란 건 장애인용 시설이었습니다. 휠체어를 위한 공간, 점자 안내, 음성 안내 등등. 그리고 역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휠체어를 탄 사람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전혀 없어서 죽을 때까지 방 안에서만 있다가 죽는 게 북한 장애인의 운명이라고 했죠. 심지어 장애인 앞에서 대놓고 병신이라고 욕한다고 합니다. 한국 지하철의 장애인 시설을 보고 나서 그는 인권이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이 갔다고 합니다. 인권이란 단어도 남한 와서 처음 들었대요. 정부가 장애인에게 지급한 전동 카트 타고 돌아다니는 걸 보고 충격받았다고 합니다. 장애인도 사람이다. 그들도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다. 한국에 와서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거리를 걷다가 저상버스를 봤습니다. 버스가 기울어지면서 계단 없이 탈 수 있게 되는 걸 보고 또 놀랐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버스구나 생각했죠. 거리를 걷다가 한 가지 더 놀란 게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냄새, 아니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였습니다. 북한 사람은 샤워를 자주 못해서 냄새가 정말 심하다고 했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냄새가 전혀 안 났습니다. 오히려 좋은 향기가 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향수나 데오드란트를 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도 한국에 온 후 매일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데오드란트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깨끗해질 수 있구나 하고 신기해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밥을 하려고 전기밥솥을 켰습니다. 그런데 밥이 다 되자 밥솥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밥이 완료되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기계가 사람처럼 말을 한다니요. 처음엔 밥솥 안에 누가 숨어 있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뚜껑을 열어서 안을 봤는데 밥만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음성 기능이 있는 거였죠. 신기해서 몇 번이고 밥을 했다 꺼냈다 반복했다고 합니다. 며칠 후 지인의 차를 타고 처음으로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그때 내비게이션을 봤는데 이것도 정말 신기했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나오고 음성으로 길을 안내해주고 실시간으로 위치가 표시되고 처음엔 어디선가 안내원이 실시간 무전으로 길을 알려주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GPS 위성을 이용한 시스템이라는 걸 알고 더 놀랐죠. 위성에서 우리 위치를 알 수 있다고? 그날 KTX를 처음 탔습니다. 친구가 부산에 놀러 가자고 해서 함께 간 거였죠. 서울역에 도착해서 KTX를 봤을 때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정말 크고 멋진 기차였습니다. 기차 안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의자가 너무 편했습니다. 그리고 기차가 출발했는데 너무 조용하고 부드러워서 출발한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데 창밖 풍경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전광판을 보니 시속 300km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웠다고 해요. 북한 열차는 시속 20km 수준이라고 했죠. 심지어 그마저도 연료가 없어서 가다 멈춘다고 합니다. 평양에서 시골까지 가려면 기차로 14박 15일이 걸리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KTX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부산에 도착해서 바다를 봤습니다. 바다는 북한에서도 봤지만 부산 해운대는 달랐습니다. 백사장이 깨끗하고 사람들이 여유롭게 놀고 주변에 높은 빌딩들이 즐비하고 모든 게 아름다웠습니다. 해변을 걷다가 횟집에 들어갔습니다. 친구가 회를 사준다고 해서 함께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신선한 회, 야채, 소스, 그리고 소주까지.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식사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친구가 물었습니다. 한국 생활 어때? 그는 대답했습니다. 천국 같아요. 정말 꿈만 같아요. 한국에서 몇 달을 지내면서 그는 점점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놀라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배달 앱을 처음 써봤을 때도 놀랐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집 앞까지 가져다 준다는 게 신기했어요. 북한에선 배달이란 개념 자체가 없다고 했죠. 음식을 먹으려면 직접 나가서 사와야 하고 그나마도 음식을 파는 가게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선 치킨, 피자, 중국 음식, 한식, 심지어 커피까지 배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30분 안에 도착한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처음 치킨을 배달시켜 먹었을 때 정말 감동했다고 합니다. 뜨끈뜨끈한 치킨이 집 앞까지 배달되고 콜라도 함께 오고 심지어 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구나 하고 감탄했죠. 병원에 갔을 때도 놀랐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동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친절하게 진료해주고 약을 처방해주고 병원비도 저렴했습니다. 북한 병원은 약도 없고 장비도 없다고 했죠. 의사가 있긴 한데 제대로 치료를 못한다고 합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마취제도 없이 그냥 수술한다고 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아파도 병원에 안 간다고 합니다. 어차피 가봤자 치료를 못 받으니까요. 그냥 집에서 민간요법으로 버티다가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그는 한국에서 종합검진을 받았을 때 정말 놀랐다고 합니다. MRI, CT,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등 온갖 검사를 다 하는데 아무 고통도 없었습니다. 의사들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검사 결과도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이란 것도 놀라웠습니다. 병원비의 대부분을 국가가 지원해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시스템이죠. 검진 결과 그는 영양실조 후유증으로 뼈가 약하고 빈혈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영양제를 드시고 운동을 하시면 좋아질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약국에서 영양제를 받아서 먹기 시작했는데 몇 달 후 정말 몸 상태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1년쯤 지났을 때 그는 TV에서 북한 관련 뉴스를 봤습니다. 북한에서 아파트 건설 중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예전 기억이 떠올랐다고 해요. 북한은 공산주의라 일반 주민이 됨, 도로, 건물 공사장에 무료로 강제 노동에 동원된다고 했죠. 심지어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안전모도 없고 추락 방지 그물도 전혀 없습니다. 포크레인도 없어서 사람이 일일이 삽으로 다 한다고 해요. 일하다 다치거나 죽어도 보상이란 개념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내 손해라는 거죠. 북한은 산업재해란 개념이 없고 안전에 대한 투자도 전무하다고 합니다. 그는 국가대표 선수 시절에도 공사장에 동원됐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평양에 새로운 경기장을 짓는 공사였는데 국가대표 선수들까지 삽 들고 흙을 파야 했답니다. 그때 동료 선수 한 명이 무너진 흙더미에 깔려서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뼈가 부러지고 피를 많이 흘렸는데 현장에 응급처치 장비도 없었고 구급차도 오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업고 병원까지 걸어가야 했죠. 병원에 가서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마취도 없이 뼈를 맞추고 소독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붕대만 감아줬습니다. 그 선수는 결국 다리를 절게 됐고 선수 생활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보상은 당연히 없었죠. 한국에 와서 건설 현장을 지나가다 보면 안전장비를 갖춘 근로자들, 안전펜스, 추락, 방지망, 안전표지판 같은 걸 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북한과 비교가 된다고 합니다. 한국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구나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인터넷도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르는 걸 검색하면 바로 답이 나온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선 궁금한 게 있어도 물어볼 데가 없고 책도 구하기 어렵다고 했죠. 유튜브를 처음 접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그걸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죠. 처음에는 북한 관련 영상들을 많이 봤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영상들. 그 영상들을 보면서 자신의 경험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걸요. 그리고 축구 영상도 많이 봤습니다. 유럽 축구 리그, 한국 K리그, 월드컵 경기들. 북한에서는 북한 대표팀 경기만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전 세계 모든 경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북한에서 배운 축구는 너무 낙후됐구나. 세계 축구와는 차원이 다르구나. 전술, 기술, 체력 모든 면에서 차이가 컸습니다. 한국에서 2년쯤 지났을 때 그는 축구 코치 자격증을 따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 축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자격증 학원에 등록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국말도 완벽하지 않았고 축구 이론도 북한에서 배운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열심히 공부했고 1년 만에 자격증을 땄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나서 지역 청소년 축구팀에서 코치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나를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이 있었죠. 하지만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잘 따랐고 학부모들도 만족해했습니다. 그는 북한에서 받았던 폭력적인 훈련 방식이 아닌 칭찬과 격려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실수해도 때리지 않고 설명해주고 잘하면 칭찬해주고 힘들면 쉬게 해주는 게 당연한 건데 북한에선 그게 당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코치로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해요. 가끔 학부모들이 우리 애가 말을 안 듣죠? 라고 물어보면 웃음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국 아이들은 너무 순하고 착하다고 해요. 북한에서는 죽기 살기로 훈련해야 했는데 한국 아이들은 즐기면서 축구를 한다는 게 신기하답니다. 한 번은 한 아이가 코치님, 저는 프로 선수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아이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꿈을 말할 수 있구나.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구나. 북한에서는 개인의 꿈이란 게 없었습니다. 오직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만이 목표였죠. 그는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행복하구나.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으니까. 한국에서 3년째 되던 해 그는 탈북자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났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임에서 만난 한 여성은 북한에서 의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도 장비도 없어서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없었다고 해요. 환자가 죽어가는 걸 지켜만 봐야 하는 게 너무 괴로워서 탈북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남성은 북한에서 교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쳐야 하는 게 싫었다고 해요. 위대한 수령님, 행복한 북한 같은 거짓말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탈북했다고 합니다.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 더 나은 삶을 꿈꿨다는 것,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했다는 것. 그들끼리 모이면 북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이죠. 하지만 모두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고 그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모임에서 그는 새로운 탈북자들을 돕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다른 탈북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던 거죠. 새로운 탈북자들에게 한국 생활을 알려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같이 운동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새로운 탈북자가 물었습니다. 형님, 한국 생활이 정말 좋아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좋지. 정말 좋아.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너무 행복해. 너도 금방 적응할 거야. 그 탈북자가 또 물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 생각 안 나요?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나지. 매일 생각해. 하지만 내가 여기서 잘 살아야 언젠가 그들도 구할 수 있을 거야.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북한에 있는 가족 생각은 정말 많이 난다고 합니다. 부모님과 동생이 있는데 자기가 탈북한 후 어떻게 됐을지 걱정된다고 해요.
탈북자 가족은 보통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심한 감시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밤에 잠을 자다가 가족 꿈을 꿀 때가 많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는 꿈, 아버지와 함께 TV를 보는 꿈, 동생과 놀던 꿈. 그런 꿈을 꾸고 나면 눈물을 흘리며 깬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북한에 남았다면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자유 없이, 꿈 없이 그냥 생존하기 위해 살았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다르지. 나는 자유롭고 꿈이 있고 행복해. 언젠가 통일이 되면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는 통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남북이 통일되면 북한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처럼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나는 북한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싶어요. 북한 아이들도 한국 아이들처럼 즐겁게 축구를 하고 꿈을 꾸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4년째 되던 해 그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이제 그는 법적으로도 한국 사람이 됐습니다. 신분증을 받았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 나라가 내 나라다. 신분증을 보면서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자신도 이 사회의 정식 구성원이 된 것 같아서 뿌듯했다고 해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나서 처음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지방선거였는데 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를 할 때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내가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북한의 선거는 선거가 아니라 쇼라고 합니다. 후보는 한 명뿐이고 무조건 찬성표를 던져야 하죠. 하지만 한국의 선거는 달랐습니다. 여러 후보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고 비밀 투표로 진행되고 아무도 자신의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투표를 마치고 나왔을 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구나. 이게 자유구나. 요즘 그는 한국 뉴스를 보면서 가끔 답답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정치에 불만을 표하고 시위를 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걸 보면서 말이죠. 물론 그들의 불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에도 문제가 있고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집값 문제, 일자리 문제, 양극화 문제 등등. 하지만 북한과 비교하면 한국은 천국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불만을 말할 수 있잖아요. 시위할 수 있잖아요. 정부를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자유인데요. 북한에선 정부를 비판하는 말을 한마디만 해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했죠. 그런데 한국에선 대통령을 욕해도 아무 일도 없고 시위를 해도 자유롭고 그게 너무 신기하다고 합니다. 가끔 한국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시냐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는지 아시냐고. 그는 한국의 현대사를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사독재, 민주화운동. 한국이 지금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렸는지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민주주의 국가고 문화 강국이잖아요.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그는 K-팝과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걸 보면서 뿌듯하다고 합니다. 내 나라가 이렇게 인정받는구나 하는 자부심이 생긴다고 해요. 북한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고 가난하고 불행한 나라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실제로 와보니 완전히 반대였죠. 한국이 훨씬 더 부유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였어요. 그는 이제 한국이 고향 같다고 합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한국이 너무 좋다고 해요.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원하는 걸 먹을 수 있고 밤에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는 이 모든 게 감사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고 물으면 저는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 24시간 나오는 따뜻한 물. 둘째, 밤에도 환하게 켜진 전기. 셋째,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 이 세 가지면 충분해요. 그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대해서도 감사하다고 합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말도 서툴고 모르는 게 많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줬다고 해요.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법을 모를 때, 지하철 타는 법을 모를 때, 은행 업무를 볼 때 항상 누군가가 도와줬습니다.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선 서로 감시하고 의심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죠. 친구끼리도 함부로 속마음을 말할 수 없고 가족끼리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누가 고자질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선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봐도 친절하게 알려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그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지하철에서 길을 잃었을 때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더듬더듬 설명하니까 그 할머니가 직접 같이 가주겠다며 목적지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도와주다니.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구나 생각했죠. 그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당분간은 축구 코치로 일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탈북자들을 돕는 봉사활동도 계속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다고 합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탈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또 하나의 꿈은 통일 후 북한에 가서 축구학교를 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 아이들에게도 제대로 된 축구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강요가 아닌 격려로 아이들이 행복하게 축구를 즐길 수 있게 하고 싶어요. 그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 계신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희망이 없다고 느끼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이 세상 어딘가에는 여러분이 꿈꿀 수 있는 삶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저는 운 좋게 탈북할 수 있었지만 모든 분들이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북한도 변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살아남으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자유로운 땅에서 함께 웃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 같은 탈북자를 받아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신 한국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한국 사람입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해 살고 싶어요. 제가 겪은 일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북한의 실상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따뜻한 물, 환한 불빛, 자유로운 말,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겁니다. 부디 이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그의 증언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누군가에겐 꿈 같은 일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네요. 24시간 나오는 따뜻한 물, 밤에도 환한 거리,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 병원에 갈 수 있는 권리, 꿈을 꿀 수 있는 자유.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귀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북한 축구 국가대표 출신 탈북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의 증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북한에서 최고의 엘리트였던 국가대표 선수조차도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배고픔, 폭력, 감시, 그리고 자유의 부재. 이것이 북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가 해외 경기를 통해 외부 세계를 보고 탈북을 결심했다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